3절은 이제 그 현금 창출 단위, 영업권 손상 여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현금 창출 단위가 Cash Generating Unit에서 CGU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일종의 그 최종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수익이 창출되는 공장 같은 그런 최소 단위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이제 example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351페이지 아래쪽에 example 2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창출 단위 CGU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자, 공장 X 및 공장 Y 해가지고 공장 X, Y는 동일한 기업의 공장이다. 공장 X의 생산품은 공장 Y에 제공된다. 그리고 공장 Y의 생산품은 대부분 외부에 판매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X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Y에 넘기고, 그리고 Y에서 만들어진 거를 외부에 판매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돈을 벌어들이는 창구가 최종적으로 여기 한 군데밖에 없죠. 그러나 이게 하나의 회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뒷페이지에 보면은 두 번째 줄부터 다음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X와 Y가 속하는 현금 창출 단위는 무엇인가? 경우 1. X는 Y에게 판매하는 생산품을 활성시장에서 판매할 수도 있으며 내부 이전 가격은 시장 가격보다 높다. 이렇게 넘기는 생산물이 사실은 요 외부에 팔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얘가 독립된 CGU가 될 수 있느냐? 현금 창출 단위가 될 수 있느냐? 예,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현금 창출 단위라는 게 현금을 창출하는 최소한의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얘도 CGU가 될 수가 있고 얘도 CGU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회사는 CGU가 2개 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경우 두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X가 Y에게 판매하는 생산품에 대해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내는 생산물이라는 게 반드시 여기 가서 최종적으로 가공을 거쳐서 이제 판매돼서 돈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이게 전부 다 합해가지고 하나의 현금 창출 단위, CGU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CGU 개념을 이야기했고요. 자, 353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353페이지 보면은 이 현금 창출 단위의 손상검사라는 내용이 있고요. 양갈로 1. 영업권의 현금 창출 단위의 배분. 그래서 현금 창출 단위와 영업권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두 번째 줄부터 쭉 읽어 나가면은요.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CGU 등의 취득일부터 배분한다. 자, 우리 회사가 B라는 회사를 합병했어요. 그래서 B라는 회사를 돈을 주고 B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B라는 회사는 그 공장이 가령 이제 2개 있어요. A 공장, B 공장 이렇게 2개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B라는, 말이 꼬였구나. 예. B라는 회사를 취득했는데 B라는 회사의 공장이 1공장, 2공장 이렇게 2개가 있어요. 근데 B라는 회사를 취득할 때 우리가 그 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보다 더 비싼 돈을 지불했다면은, 그래서 영업권이 계상되었다면은 그 영업권, 회계상은 하나의 계정으로 영업권 이렇게 인식되겠죠. 그러나 지금 읽었던 문장에서는 그 현금 창출 단위, 만약 1공장도 현금 창출 단위고 2공장도 현금 창출 단위라면은 이 인수에서 발생한 영업권은 그 1공장, 2공장의 금액을 각각 배분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결국 이제 공정가치 기준으로 1공장의 순자산 공정가치, 2공장의 순자산 공정가치 두 개의 금액 비율로 이 최초 발생한 영업권을 나누어서 인식해 줘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보면은 영업권이 배분된 CGU 내의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 영업권도 처분되는 것으로 본다. 영업권도 일부 처분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만약 그 1공장을 처분했다. 그럼 1공장에 배분된 영업권이 있겠죠. 그 영업권도 같이 처분한 것으로 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example이 있는데요. example 3을 보도록 할게요. 353페이지 example 3. 영업의 일부 매각해서 기업의 영업권이 배분된 시주에 포함된 영업 부분을 100원에 매각하였다. 존속하는 시주의 회수 가능액은 300원이다. 회사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회사를 일부 잘라서 이렇게 매각을 해요. 그래서 얘를 매각하는데 매각 대가가 얼마냐? 얘가 100원이에요. 100원에 매각했어요. 나머지 남아있는 그 시주의 가치는 300원이에요. 이런 경우에 어떤 영업권 금액이 있다고 한다면은 영업권 금액도 이게 잘라서 이렇게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영업권도 같이 매각되는 걸로 봐라. 그리고 나머지 잔존 영업권은 여기에 배분된 영업권은 남아있는 걸로 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example 아래에 보면은 영업권이 배분된 시주의 구성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구조 변경, 예를 들어서 공장을 재구성하는 등의 경우에 시주도 재배분한다. 여기 남아있는 공장을 이렇게 둘러 짜게 가지고 둘 다 뭐 생산품을 만들어서 각각 판매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남은 영업권도 이렇게 두 개로 배분해 줘야 되겠죠. 예. 자, 그런 이야기고요. 이제 양갈로 2에 보면은 영업권을 포함하는 현금 창출 단위의 손상 검사. 예. 현금 창출 단위 CGU. CGU의 손상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CGU의 손상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장부 금액보다 회수 가능액이 떨어졌느냐? 떨어졌으면은 떨어진 그 차액을 손상으로 인식한다. 개별자산 손상에서 설명드렸던 거죠. 개별자산 손상에서 그 개별자산의 장부 금액보다 회수 가능액이 떨어지면 차액을 손상으로 인식해라. 그 논리는 그 CGU, 현금 창출 단위의 손상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CGU의 이 장부 금액이라는 건 이제 그 CGU라는 게 그 1공장, 2공장 등은 자산도 있고 부채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장부 금액은 순 장부 금액, 그러니까 순자산 장부 금액,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그 금액이 될 텐데, 그래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이렇게 측정하는, 그래서 공장의 회수 가능액이 얼마인지 보고, 만약 이 금액보다 얘가 떨어졌다, 그런 경우에만 이제 손상을 인식하라, 그런 얘기고. 여기 이제 회수 가능액이라는 게 뭐 개별자산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자산이라는 게 그 물건을 팔아서 돈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자산을 사용해서 거기로 인해서 현금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처분해서 만들 수 있는 가치하고 그 다음에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가치하고 둘 중에 큰 금액을 회수 가능액으로 보겠다. 그래서 회순사 똑같은 이야기죠. 자, 거기 양갈로 2에 353페이지 양갈로 2 영업권을 포함하는 시주의 손상검사, 거기 줄을 치도록 할게요. 영업권이 배분된 시주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지구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시주의 장부금액과 시주의 회수 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한다. 네, 그래서 영업권이 배분된 시주는 영업권 자체가 그렇거든요. 영업권이 워낙 그 어떤 그 의무시되는 의심스러운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업권은 매년 기본적으로 손상을 검사해 줘야 돼요. 앞에 개별 자산하고 다르죠. 그냥 그 영업권 말고 다른 개별 자산, 대부분의 개별 자산들은 손상 징후가 있을 때만 손상 검사하라, 그런 거였죠. 그러나 영업권은 무조건 손상 징후하고 상관없이 결산할 때마다 영업권이 손상됐나? 이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게 측정해가지고
장부금액하고 비교해서 떨어졌나 이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원래 공장에 불이 났어요. 불행하게도 공장에 불이 났어요. 그런 경우에도 영업권 테스트를 또 그 불이 난 시점에 또 해봐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영업권 이 손상 검사는 최소한 1년, 최소한 하여튼 1년 또는 그보다 더 자주 검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54페이지 3. 현금 창출 단위의 손상 회계 처리. CGU에 손상이 발생했다.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것이냐. 인수한 공장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럼 떨어진 가치를 그 인수한 공장에 배분하는 게 상식적인 이야기겠죠. 자, 어떻게 하는가. 그 책을 보도록 할게요. 그 CGU의 회수 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손상차손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분하여 CGU에 속하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킨다. 공장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럼 결국은 이제 그 공장에 있는 자산을 이렇게 감소시키는 그런 회계처리를 해줘야지 공장에 대한 정보가 이용자들한테 제대로 전달되겠죠. 그래서 자산을 감소시킨다. 1순위, 2순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순위는 CGU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우선 감소시켜라. 그리고 2순위 해가지고 CGU에 속하는 다른 자산의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감소시킨다. 영업권을 먼저 감소시키고 그리고 다른 자산을 감소시켜라. 여기서 다른 자산은 지금 자산 손상 적용받는 게 뭐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 다음에 원가 모형, 그 투자자산, 그리고 종속기업 주식 지분 등 뭐 이런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자산에 비례해서 감소시킨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러한 그 감소는 개별자산 손상차손 회계 처리한다. 뻔한 이야기고 두 번째 땡에 줄치도록 할게요. CGU의 손상차손을 개별자산에 배분할 때 그 자산의 장부금액은 회수 가능액 미만으로 감소시킬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수한 공장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럼 얼마만큼 가치가 떨어졌느냐 측정을 한 다음에 그 금액을 개별자산에 배분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1순위로 영업권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뭐 기계다, 뭐 토지다, 건물이다. 그래서 그 손상 적용 대상이 되는 자산들을 떨어뜨려야 되죠. 근데 떨어뜨리는데 여기서는 한도를 두고 있어요. 한도를 어디까지 두고 있느냐 하면은 회수 가능액 미만으로 떨어뜨리지 마라.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더라도 회수 가능액 미만으로 떨어뜨리면은 반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땡에 보면은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특정 자산에 배분되지 않은 손상차손은 CGU 내의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는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355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355페이지에 케이스 4가 있습니다. 현금 창출 단위 손상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상사는 창원공장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 발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창원공장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은 개별적으로 회수 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현금 창출 단위인 창원공장 단위에서 손상 검사한다. 대부분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 손상 측정 대상이 되는 자산 손상 적용 대상이 되는 것들이 어떤 개별적으로 뭐 공정 가치가 얼마인지 사용 가치가 얼마인지 그런 측정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공장 단위 등과 같이 CGU 단위의 어떤 측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는 사업 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배분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X 1년 말 감가상각을 완료한 후 손상차손 인식 전 개별자산의 장부금액 등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창원 공장의 자산 장부 금액이 이렇게 쫙 있어요. 장부 금액이 쫙 있고, 그 다음 창원 공장의 부채도 있어요. 그래서 창원 공장의 순자산 장부 금액은 뭐 이렇게 1,000원 단위로 170원이에요. 170원. 자, 요구사항 356페이지의 요구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X 1년 말 현금 창출 단위의 회수 가능액이 9만원으로 측정된 경우 회수 가능액이 9만원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필요한 분계를 제시하시오. 그래서 이게 이제 회수 가능액이 그 개별적인 그 손상 측정이 안 돼가지고 손상 징후가 발생해가지고 손상을 측정해야 되는데 개별적인 자산 하나하나에 그 손상 측정이 그 공정가치나 사용가치 측정이 안 돼서 그래서 공장 단위로 측정을 해봤어요. 측정을 해봤더니 공장 단위 회수 가능액이 90이라고 해요. 그래서 손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회수 가능액하고 장부 금액을 비교해서 장부 금액보다 회수 가능액이 떨어졌느냐? 그럴 경우에 그 떨어진 금액만큼 손상 인식하겠다. 그게 자산 손상에 대한 회계처리죠. 그래서 손상 차손이라고 할 금액은 얼마냐? 네, 손상 차손이라고 인식할 금액은 얼마냐? 네, 장부 금액 네, 북밸류가 170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회수 가능액 네, 이 공장 운영해가지고 네, 계속된 그 뭐 현금의 인풋 아웃풋 다 고려해서 그 현금 흐름을 할인했을 때 네, 그게 90원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장부 금액이 지금 잘못된 거죠. 장부 금액이 이렇게 계속 나가면은 170원이라고 나가면은 정보 이용자를 왜곡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회수 가능액으로 수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회수 가능액으로 수정하는데 이 차액을 손상 차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손상 차손이 얼마예요? 80원이네요. 그래서 80원만큼 손상 차손이 발생한 거다. 80원만큼 손상 차손이 발생한 거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90원으로 이 장부 금액을 수정해 줘야 돼요. 90원으로 이 170원을 90원으로 수정해 줘야 돼요. 자, 이 시주의 개별 자산의 장부 금액을 수정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1순위, 2순위 이 순서를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이 80원을 마이너스 시켜야 되는데 일단은 영업권을 먼저 감소시키죠. 그래서 영업권을 먼저 감소시켜요. 그래서 여기 20원 영업권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자산이기 때문에 영업권을 먼저 감소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은 80원 가운데 20원 날아갔고 나머지 60원 또 감소시켜야 되네요. 그래서 60원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 자산 손상을 적용하는 게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 다음에 이제 그 원가 모형 투자 부동산, 그 다음에 뭐 종속기업 주식 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나머지 자산들, 자산 손상이 적용될 수 있는 자산들이 여기 4개가 있어요. 4개가. 4개가 있는데 자산 손상을 하면서 금액, 장부 금액을 감소시킬 때 원칙이 있었죠. 원칙이 뭐냐 하면은 장부 금액을 감소시키더라도 회수 가능액을 뚫고 내려가지 마라. 회수 가능액이 여기 있다고 하면은 장부 금액을 이 밑으로는 내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회수 가능액보다 떨어뜨린다면 그것 또한 정보 왜곡이 되겠죠. 그래서 그 떨어뜨릴 수 있는 맥시멈은 그 회수 가능액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회수 가능액이 순공년 가치 정보밖에 없어요. 사용 가치는 개별적으로 측정하기 어렵죠. 그래서 순공년 가치 정보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순공년 가치 정보를 보면은요, 특허권 떨어뜨려도 되고, 토지 떨어뜨리면 안 되네요. 예, 이게 그, 얘보다 지금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니까, 예, 지금 얘를 더 건드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얘는 떨어뜨릴 수 있고, 얘는 떨어뜨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 토지는 떨어뜨리지 말고 나머지 자산들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자산들을 보면은 60, 100, 40 해가지고 얘들을 합치면 얼마예요? 200이죠.
우리가 떨어뜨려야 될 나머지 금액이 얼마예요? 여기 20만큼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떨어뜨릴 금액이 80이라는 거죠. 80만큼 감소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20 외에 60만큼 요 동그라미 친 자산에 배분시키면 되겠다. 그러면은 60만큼 배분이면은 얼마예요? 지금 각 자산들을 30% 덜어내면은 되겠다는 거죠. 30%. 30% 덜어내고, 얘도 30% 덜어내고, 얘도 30% 덜어내고. 이렇게 하면은 80만큼 감소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장부 금액에서 이렇게 가감을 해가지고 이렇게 배분된 금액, 1차 배분 후 금액을 배분 후 장부 금액을 봐요. 배분 후 장부 금액을 보면은 얘들은 이제 배분된 게 아니고 이익금이나 재고자산 아니고 영업권은 20만큼 떨어뜨려서 배분 후 빵이다. 특허권은 배분 후 42다. 토지는 배분 안 하기로 했죠. 70이다. 건물은 70으로 배분됐다. 기계장치는 28이 됐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 원칙, 장부 금액을 떨어뜨리더라도 회수 가능액을 뚫고 내려가면 그것 또한 왜곡이다. 그래서 회수 가능액보다 더 떨어뜨리지 마라. 그 원칙을 한번 볼게요. 얘는 얘보다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고, 얘 지금 내려가 버린, 얘는 원래부터 내려가 있었던 놈이죠. 그래서 건드리지 않기로 했던 놈이죠. 얘는 떨어뜨리기 전에는 지금 여기 회수 가능액보다 장부 금액이 더 큰 그런 상황이었는데, 떨어뜨리고 나니까 장부 금액보다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왜곡이 돼버린 거죠. 왜곡이. 90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배분을 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이게 이제 1차 배분 후 금액이 될 텐데요. 이 1차 배분 후 금액에서 다시 한 번 더 배분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얘가 너무 과도하게 내려갔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다시 얘는 올려줘야 되겠어요. 20만큼 얘는 올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 혼자만 그러네요. 그래서 얘를 다시 90으로 올려줘야 되겠어요. 90으로 올려주는데 요번에는 요번에 이제 남은 게 두 개밖에 없죠. 요 두 개 배분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6대 4의 비율로 요 20을 배분해 주면 되겠어요. 6대 4의 비율로. 그래서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이렇게 배분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분하면은 다시 결과값을 보면은 요 값에서 배분하고 나서 결과값을 보면은 이제 2차 배분 후가 될 텐데요. 대부분의 문제들이 2차 배분에서 끝나니까요. 너무 공부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그래서 배분 후에 영업권은 빵이고, 그 다음에 특허권은 여기서 30으로 바뀌고, 얘가 내려가지 않았죠. 얘보다 지금 내려가지 않았죠. 얘는 70으로 그냥 두기로 했고, 얘는 90이 됐고, 그래서 이 금액하고 일치하고 있고, 얘는 20이 됐고, 그래서 요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렇게 금액을 만들어 줄 수 있겠다. 그러면은 수정된 금액이 총 얼마예요? 수정된 금액이 이 금액들이 지금 수정된 거죠. 이 금액들이 지금 수정된 거죠. 이 금액들이 수정된 거죠.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회계 처리를 하면은 요것도 있구나. 회계 처리를 하면은 자, 영업권은 20만큼 떨어뜨린다. 특허권은 30만큼 떨어뜨린다. 그 다음에 건물은 10만큼 떨어뜨린다. 기계장치는 20만큼 떨어뜨린다. 이렇게 해서 요 40만큼, 40이 아니라 80만큼
80만큼 금액이 감소하고 얘를 손상차손이라고 한다는 거죠. 손상차손. 이렇게 하면은 시주에 대한 손상회계 처리가 된 것이다. 시주에 대한 손상회계 처리가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주 손상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봤고요. 자, 이제 그 354페이지에 가서요. 354페이지 아래쪽에 양갈로 2 손상차손 환입이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차손 환입. 그래서 이제 개별자산에서도 우리가 어떤 회계 처리를 했나요? 손상을 인식하면 이후에 대부분의 문제들이 보면은 뭐 그 다음 연도나 몇 해 후에 이렇게 가치가 회복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가치가 올라가면은 가치 회복을 인식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거기 이제 354페이지 손상자산을 인식한 후 환입하는 경우에 그 시주율을 구성하는 자산들, 영업권을 제외하고 그런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이러한 장부금액의 전가는 개별자산의 손상차손 환입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355페이지에 여기서 거기 줄 치도록 할게요. 시주유의 손상차손 환입을 배분할 때 개별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여 전가시킬 수 없다. 앞에서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 그 회수가능액을 뚫고 내려가지 마라. 왜곡이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올라갈 때도 한도를 두고 있어요. 올라갈 때도 한도를 두고 있어요. 다음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여 전가시킬 수 없다. 먼저 회수가능액. 회수가능액. 두 번째, 과거 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은 현재 기록되어 있을 강타상각 등을 반영한 장부금액. 예. 그 과거의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은 걔가 쭉 흘러 지금 얼마에 왔겠는가, 그 금액까지 회복시킬 수 있다. 근데 혹시 원래 이 가치가 회수 가능액이 떨어졌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회수 가능액까지 올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1, 2 둘 중에 작은 것으로 작은 금액까지 회복시킨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요. 한편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영업권은 후속적으로 환입하지 말라 이런 워딩인데요. 왜 그럴까요? 이건 이유가 중요하거든요. 왜? 시주유의 가치가 나중에 회복돼 가지고 손상차손 환입을 인식하는데 이전에 틀릴 때는 영업권을 1순위로 떨어뜨리고 했는데 그러면은 회복될 때 반대 개념으로 영업권을 1순위로 올려줘야 되는데 왜 영업권은 무시하느냐? 그 영업권 무형자산이죠. 그래서 무형자산은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무형자산에서 세 가지 종류를 봤어요. 외부에서 취득한 거,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창출한 거, 개발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사업결합에서 그 취득한 영업권 이런 것들 있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그 영업권 등을 공부할 때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런 이야기 있었죠. 그래서 같은 이야기예요. 거기 동그라미 있는데 동그라미 거기 두 번째 줄에 줄치도록 할게요. 무형자산에 대해 손상자산을 인식하고 난 후 후속기간에 전가된 회수 가능액은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손상자산 환입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 전가일 거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영업권일 가능성이 높고 기업이 내부적으로 만든 영업권은 무형자산 인식 안 하기 때문에 무형자산 다시 올려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자, 요 이야기 357페이지에
케이스 5가 있습니다. 케이스 5를 보도록 할게요. 네, 케이스 5. 다음은 L 상사 창원 공장의 X 1년 손상 인식 후 사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손상 인식 후니까 뭐 손상 자손 환입이 일어나겠죠. X 2년 말 손상 회복 징후가 발생하였고 현금 창출 단위의 손상 자손 환입 금액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환입할 금액이 얼마냐? 네, CGU의 가치를 측정하고 회수 가능액을 측정하고 장부 금액하고 비교를 하니까 가치가 40만큼 올라가야 되겠다. 4만원만큼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편 개별 자산의 회수 가능액은 결정할 수 없으며 다음은 정기에 손상 처리한 자산의 X 2년 말 장부 금액과 손상 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에 기록되었을 장부 금액에 관한 자료이다. 손상 차손 환입에 대한 분개를 하시오. 예. 그래서 여기 1000원 단위로 40만큼 이렇게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려줘야 되는데 결국 이제 CGU 내 개별 자산을 올려줘야 되는 거죠. 이 40만큼 개별 자산을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개별 자산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 자산을 올려줘야 되는데 올려줄 때 한도가 있다는 거죠. 한도가 둘째가 작은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회수 가능액, 결정 가능한 경우 회수 가능액 또는 과거 기간에 손상이 없었다면은 지금 상각 후 금액이 얼마일까?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추가해서 올려줄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려주더라도 손상이 없었을 경우 장부 금액 그걸 초과해서 올려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배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영업권은 요 40을 영업권 빵에서 40을 증가시키는 40을 배분해서 영업권을 증가시키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영업권은 이후에 다시 영업권 가치가 증가한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이기 때문에 여기 배분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특허권 배분해 줘야 돼요. 요 40을 특허권 건물 기계장치 이렇게 배분해 줘야 되는데요. 요 보면 다 손상이 없었을 장부 금액이 있는데 올려줄 여지가 있죠. 그래서 요 40을 여기에 배분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100이니까 40%씩 올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40% 8, 얘는 이런 숫자, 얘는 이렇게 하면 이게 40이죠. 이렇게 배분되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배분 후 금액이 얼마냐? 배분 후 금액이 얼마냐? 배분 후 금액이 28, 98 이렇게 되죠. 자, 이게 그 장부 금액을 올리되 과거 손상이 없었을 경우 그 장부 금액, 감가상각 후 장부 금액 그거를 초과해서 올려서는 안 되겠다. 거기 룰에 비춰보면은 관통하지 않았네요. 관통했어요. 관통하지 않았네요. 얘가 관통해버렸어요. 너무 올려버렸다는 거죠. 지금 이 80보다 더 올라가 버렸다는 거죠. 그럼 다시 또 2차 배분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는데요. 얘는 깎아줘야 되겠죠. 요만큼 깎아줘야 되고 요만큼 깎아줘야 되고 나머지 두 군데 20하고 10을 기준으로 요 금액을 배분해주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깎아주고 나머지 두 개는 2대1의 비율로 20대 10의 비율로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대부분 이거 올려주는 것도
얘가 1차, 2차 이렇게 2차에서 끝나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올려주면은 얘는 40 관통 안 했고 하면은 80 80 문제 없고 올려주면은 20 관통 안 했죠. 그래서 이렇게 손상을 회복시켜주면 되겠다.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회계처리는 40만큼 손상차손 환입을 인식하고 손상차손 환입이라는 이익을 40 인식하고 개별자산은 얼마 올려줘야 돼요? 특허권을 20만큼 올려주고 건물은 10만큼 올려주고 기계장치는 10만큼 올려주고 이렇게 회계처리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자산 손상 또는 개별자산 현금 창출 단위의 손상에 대한 회계처리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35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제4절 매각예정 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미국 교과서들을 보면은 이게 그 고급회계에서 다루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좀 이렇게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책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주제예요. 잘 등장하지 않고 회계처리도 그렇게 쉽지 않은 주제예요. 근데 이제 요 제4절에서 이야기할 게 앞에 자산 손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자산 손상에 대한 회계처리가 여기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 중단영업 여기에 어떤 그 비슷한 회계처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구장에 있는데요. 자,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이라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 그 359페이지 제일 아래에 줄을 치도록 하죠. 359페이지 제일 아래.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에서 제일 끝에 두 줄을 줄치도록 할게요. 그 제일 끝에 세 번째 줄부터 중간 뒤에 분류할 수 있는 요건은 그 자산이 동그라미 1 매각 가능한 상태이고 동그라미 2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고 있던 기계장치를 이제 처분하기로 했다. 그럼 걔가 이제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이죠. 계속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는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 되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이 기계를 처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공정에서 그 기계장치를 드러냈어요. 그럼 그 기계장치는 그 순간부터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 이렇게 분류되는 거예요.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 자, 그런 거고요. 360페이지에 보면은 이 기준서를 읽다 보면은 폐기될 비유동자산 그런 말도 등장해요. 근데 폐기될 비유동자산은 그냥 기업이 그 수명이 끝날 때까지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비유동자산을 폐기될 비유동자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은 자, 쓰던 기계를 팔아야 되겠다. 그럼 그 순간부터 얘 회계 분류가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기계들은 보면은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쓰죠.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시간이 흐르면은 폐기될 비유동자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가 다른 용어다. 객관식에서 이 두 개를 혼용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 구분돼야 되고요. 자, 36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양갈로 3에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 측정이라고 있어요.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 측정이라고 있어요. 이
설명이 좀 어렵기 때문에 360페이지, 361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을 360페이지, 36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이 설명을 간단히 여기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자 그래서 이제 이 기계장치를 처분하기로 했다. 그래서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한다 라고 하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회계 처리가 좀 복잡한 게 분류 직전 회계 처리하고 분류한 후 회계 처리 이렇게 두 개가 회계 처리가 달라요. 그래서 자, 기계장치를 이제 처분해야 되겠네 이렇게 마음 먹는 그 순간 회계 처리가 있어요. 그게 매각 예정 분류 직전 회계 처리죠. 그래서 매각 예정 분류 직전에는 어떻게 해요? 유형 자산이죠. 유형 자산. 그래서 유형 자산은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가령 이제 감가상각하고 또 뭐 어떻게 해요? 혹시 이제 그 자산에 손상이 발생하면은 손상에 대한 회계 처리하고 그게 유형 자산 기계장치에 대한 회계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분류 직전에 이런 회계 처리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 자산을 유형 자산을 처분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때까지 감가상각하고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하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분류하는 그 순간까지 일단 감가상각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유심히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앞에 이제 손상징후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손상징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자산을 매각해야 되겠다. 경영자가 왜 그 자산을 매각하려고 하느냐? 그 자산은 뭐 사용 가치가 문제가 있거나 또는 뭐 그런 경우에 이 자산을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자산을 처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손상징후의 하나에 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팔아야 되겠다, 멀쩡히 쓰던 기계를 팔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가치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원칙대로 적용했을 때 이 손상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 손상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요? 손상회계 처리라는 게 뭐예요? 자산의 북밸류하고 그 다음에 뭘 비교하는 거예요? 그 회수 가능액을 비교하는 거죠. 뭐 리커버러블 한 그 밸류를 북밸류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 기계장치가 이렇게 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요 차액을 손상인식한다. 그게 손상회계 처리죠. 그래서 아마 요런 회계 처리가 대부분 등장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회수 가능액, 회수 가능액은 이제 회순사죠. 순공년 가치, 사용 가치 둘 중에 큰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요런 회계 처리가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이 기계장치를 이제 그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계정 과목이 다르죠. 계정 과목이 종전에는 유형 자산이었죠. 그 기계장치가 유형 자산이었어요. 그러나 분류하고 나면은 자 팔아야 되겠다. 결정이 딱 끝났어요. 그러면은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이라고 자산 분류가 틀려요. 더 이상 유형 자산의 기계장치가 아니라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부르는 명칭이 다르고요. 그리고 감가상각을 안 해요. 이거는 이미 앞에서 한번 살짝 등장해서 제가 읽어드렸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앞에 유형자산, 무형자산 할 때 그 감가상각 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형자산 같으면 감가상각 기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느냐? 자, 감가상각 시작 언제 하느냐? 그 자산이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감가상각한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감가상각을 중단한다, 끝낸다. 언제 감가상각을 중단하느냐? 그래서 감가상각을 이 자산을 제거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 그 경우에도 감가상각을 중단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감가상각 스톱이에요. 감가상각이 더 이상 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감가상각을 하는 건 뭐냐면은 자산 가치 감소를 이걸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인식해서 이걸 그 원가 요소로 배분하겠다는 거거든요. 가령 뭐 이게 공장에 있는 기계장치 같으면은 얘를 그 제조 원가에 금액을 배분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뭐 그 영업부서가 사용하는 또는 관리부서가 사용하는 기계장치 같으면은 그 부서의 뭐 판매관리비, 손익계산세 그런 항목으로 옮겨줘야 되겠죠. 예, 그렇게 이게 유형자산 같으면은 그렇게 감가상각을 하는 이유가 그렇게 원가를 배분해주기 위해서 감가상각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근데 예, 이게 매각 예정이다? 그럼 배분할 게 없는 거죠. 어디 이바지, 제조에 이바지 하든지 관리에 뭐 판매에 이바지 하는 그런 게 없죠. 그런 게 없으면은 더 이상 감가상각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예,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회수 가능액에 있어서 이게 회순사죠. 예, 회수 가능액을 순공정 가치하고 사용 가치 둘 중에 큰 값으로 회수 가능액을 책정했는데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는데 여기 회수 가능액을 측정할 때 얘는 더 이상 사용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순사 가운데 순공정 가치만 적용해서 회수 가능액을 측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수 가능액이 지금 여기까지 다 회계 처리하고 난 이후 장부 금액보다 그렇게 순공정 가치로 측정한 회수 가능액이 떨어졌느냐 그걸 기준으로 이제 손상을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이 되면 더 이상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단지 그 회수 가능액이 떨어졌다? 그럼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되고 혹시 회수 가능액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예, 그럴 때는 그 손상차손 환입을 인식해주면 되겠다. 예, 뭐 이거는 앞에 손상차손에서 인식한 그런 컨셉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환입은 과거 연도에 그 손상차손 인식한 그 금액을 초과해서 환입시키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 이야기가 이제 361페이지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에 쓰여진 이야기예요. 자, 동그라미 1을 읽어보면은 그 매각 예정 자산은 처분 목적이므로 그 장부 금액이 순공정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순공정 가치 하락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예. 그래서 순공정 가치 기준으로 회수 가능액을 보고 그래서 걔가 장부 금액보다 떨어졌으면은 손상을 인식해라. 그런 이야기고. 그림이 그런 이야기죠. 매각 예정은 사용 가치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사용 안 하고 있는데 뭐 사용 가치 논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거기 동그라미 2를 보면은요. 동그라미 2를 보면은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은 더 이상 감가상각 무형자산 같으면은 그냥 상각이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 등을 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을 보면은 그 3 끝에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3 끝에 부분부터 보면은 동자산의 순공정 가치가 증가하면은 손상차손 환입을 인식한다. 뭐 자산이라는 게 그렇죠. 공정가치 올라가면은 환입을 인식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 금액은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 누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네. 뭐 많이 보던 말이죠. 이게 그 원가 모형의 그 유형자산 손상에서 이런 룰이 적용됐었죠. 네. 자, 요거를 362페이지에 있는 케이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에 케이스 6이 되겠습니다. 케이스 6을 보면은 X1년 기초에 취득한 자가사용 부동산이 뭐예요? 유형자산 이야기하는 거죠. 유형자산. 예.
원가 모형을 적용하는 건물의 보호기간 말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건물이 X1년 말에 시도원가 1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만원. 그래서 9만원이에요. 9만원. 다음해 초에 이 건물을 매각할 계획으로 매각 예정으로 분류하였는데 동시점과 이후 가치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얘가 이제 9만원이에요. 9만원. 9만원. 얘가 9만원인데요. 네, 9만원인데요. 근데 이제 다음해 초에 그 매각 예정 결정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X2년 초에 매각 예정으로 분류했다고 해요. 이때 매각 예정으로 분류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럼 이게 매각 예정으로 분류하면은 이게 분류 직전 회계 처리가 있고 매각 예정으로 분류했다고 하니까 직전 회계 처리가 있고 그 다음에 직후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래서 매각 예정으로 분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가치가 확 떨어지는 그런 경우에 매각 예정으로 분류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각 예정으로 분류했다는 것 자체는 자산 가치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 그 분류하기 직전에 감가상각 해야 되는데 감가상각은 1년 말에 감가상각했고 지금 이게 상황이 2년 초기 때문에 감가상각은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처분할 계획이기 때문에 손상에 대한 적용을 해야 되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손상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손상이라는 게 앞에서 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북밸류하고 그 다음에 회수 가능액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손상이라는 게 북밸류하고 회수 가능액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 이런 상황이면은 이 차이를 손상차손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근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회수 가능액을 둘 중에 큰 걸로 하는 거죠. 회수 가능액을 순공정 가치, 사용 가치 둘 중에 큰 거.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분류하기 직전에 회수 가능액은 얼마로 측정돼야 돼요? 회수 가능액이 둘 중에 큰 거 75,000원으로 평가되는 거죠. 75,000원. 그러니까 이게 9만원하고 비교하면은 얘가 지금 떨어진 값이니까 손상을 인식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분류하기 직전에는 이렇게 둘 중에 큰 값으로 회수 가능액을 측정한다. 근데 분류한 직후에는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이 이제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사용 가치는 생각할 수 없죠. 회수 가능액은 그 순공정 가치만으로 측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순공정 가치 보면은 55,000원이에요. 그래서 회수 가능액을 이제 55,000원으로 보고 자산 손상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매각 예정이거든요. 매각 예정으로 분류했으니까 이게 쭉 해서 매각 예정인 거죠. 그래서 매각 예정으로 분류하고 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사용 가치는 이제 생각할 필요 없이 이 순공정 가치만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회수 가능액이 얼마냐? 지금 95,000원, 요 시점에는 95,000원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 각각의 시점에 회수 가능액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매각 예정 분류 직전, 그러니까 요 X1년 초 분류 직전에 회계 처리를 해라. 감가상각은 지금 1년 말 2년 초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제 손상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는데 요 75,000원하고 9만원 장부 금액보다 회수 가능액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차이를 손상 인식한다는 거죠. 얼마예요? 15,000원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을
15,000원 떨어뜨리고 이 금액 손상 인식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얼마에 와요? 장부 금액이 75,000원에 오는 거죠. 장부 금액이 이제 75,000원으로 추정되고요. 그리고 분류한 직후에는 순공년 가치 기준으로 회수 가능액을 봐야 되는데요. 이게 55,000원이에요. 그럼 이게 75,000원하고 비교하면은 2만원 더 떨어뜨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장부 금액을 2만원 더 드러내고 이 2만원만큼 손상을 또 인식해 줘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55,000원에 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점 이후부터는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이에요. BS에 이게 매각 예정 더 이상 유형 자산이 아니고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이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회계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2년 말, 3년 말 이때 감가상각? 감가상각이 필요 없는 거죠. 감가상각.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은 원가 배분 안 하고 그 손상 그 회수 가능의 어떤 변동만 뭐 손상 차손 인식할 거냐 또는 그 회복을 인식할 거냐 그런 결정만 하는 거죠. 감가상각은 원가 배분할 게 없기 때문에 감가상각은 하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3년 말에 가치가 95,000원으로 올라갔어요. 직전 금액이 얼마였어요? 55,000원이었거든요. 55,000원. 그래서 직전 금액이 55,000원이었는데 그럼 이걸 95,000원으로 올려주느냐? 그거 아니고 앞에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을 올려줄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그게 원가 모형의 유형 자산하고 똑같은 거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줄쳤죠. 그래서 그 환입하는 금액은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 차손 누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과거에 손상 얼마 인식했는가? 그 금액까지 환입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 손상을 얼마 인식했어요? 과거에 손상 인식한 35,000원 손상 인식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여기 55,000원에서 여기 회수 가능액까지 가려면 4만원을 올려줘야 되는데 한도에 걸리게 되죠. 요 35,000원까지밖에 못 올려주겠다는 거죠. 한도가 35,000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칭되는 35,000원까지만 환입을 잡을 수 있겠다. 자산 증가를 35,000원까지 시켜줄 수 있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얘가 9만원에 오겠네요. 그래서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를 공부했습니다. 매각 예정.